자, 오늘 응용심리학자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아마 대부분 이렇게 응용심리 파트에 관심이 있으셔서 이 심리학자라는 직업을 알고자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기초심리학은 생각보다 이렇게 외부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학부 전공자들도 기초를 전공하면 뭐 교수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듯이 기초심리학자들도 요즘 현장에서 다양한 일들을 많이 감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응용 파트, 심리학을 전공해서 현장에서 뭔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으신데요. 자, 크게 치료 파트, 또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기타 파트로 이렇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좀 거꾸로 올라갈게요. 기타 파트에서 범죄 및 법정, 스포츠부터 하고, 네, 이렇게 좀 거꾸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범죄 및 법정. 책 있으신 분들은 386페이지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386페이지. 범죄심리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법정심리라는 말은 여러분 아마 좀 생소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범죄심리학은 심리치료 못지않게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는 심리학의 하위 분야죠.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대해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심리학은 범죄 수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과학 수사와 잘 어울립니다. 요즘에는 수사도 그냥 옛날에 어떤 형사들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직관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증거, 과학적인 방법,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과학을 강조하는 심리학과 잘 어울린다는 얘기입니다. 범죄심리학이란 범죄 혹은 범죄자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심리학이다. 다시 말해 누가, 언제, 어떻게, 왜 범죄를 저지르는지를 연구하고요. 범죄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연구하고, 그래서 범죄자를 교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처우를 해야 되고, 더 나아가 어떻게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지, 범죄에 관한 되게 포괄적인 분야를 말합니다. 이제 범죄 심리학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프로파일러를 떠올리시죠.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범죄 심리학 앞으로 어떨 것 같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생각보다 우리나라는 그런 그 범죄 심리학이 많이 발전하기가 어려운 환경이다. 왜 그럴까요? 범죄가 별로 없어서. 그렇죠. 범죄가 많아야 범죄 심리학이 발전을 해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범죄 프로파일러 하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범죄가 어떤 범죄죠? 프로파일러가 필요한 범죄가 연쇄살인범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연쇄살인범은 굉장히 적어요. 연쇄살인 사건은. 그러니까 사실은 프로파일러가 들어가서 보지 않아도 기존의 형사들이 어떤 그게 금전이든지 어떤 치정 사건이든지 이런 것들은 탐문수사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프로파일러가 딱 들어가가지고 막 멋지게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일들은 생각보다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대학교에 계시는 분이 그 표창원 박사님이 나오고 이제 지금 계시는 범죄심리학자가 이제 인터뷰한 걸 봤는데 이제 자기가 가장 지금 많이 관심 있게 연구하는 거는 강간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강력범죄 중에서 강간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연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 드라마에서 보는 듯한 그런 프로파일러가 되고 싶으시다면 사실은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런 공부를 하고 현장에 가야 그런 일들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죠. 단지 범죄자만 아니라 피해자를 비롯해 목격자, 그리고 판사와 변호사까지 법정 장면에 관련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분야를 법정심리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 법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어떤 장면에서 판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검사와 변호사의 심리는 어떻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범죄자뿐 아니라 피해자는 또 어떤지, 목격자는 어떤지, 이거를 어떻게 증언할 수 있는지, 이 증언들이 과연 과학적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제 점차 이 변호사들이 많아지고 어떤 법이라는 체제가 시스템이 조금 더 이렇게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도로 되면은 분명히 우리나라에도 어떤 사건에서 심리학자 가서 증언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데 범죄자로 지목이 됐을 경우, 그러면은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이제 자신의 어떤 그런 무죄를 항변하는데, 무턱대고 항변할 수 없으니까 자기를 범죄자로 지목한 사람이 어떠한 프로세스에서 기억착오가 있었을 거다, 이런 것들을 이제 심리학자가 고용이 돼서 이제 뭐 실험을 하거나 증명을 하거나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변호사한테 넘겨서 이제 변호사가 과학적으로 이 사람들을 디펜스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정 심리학자들은 주로 이제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일도 하고 그거 관련된 연구들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범인의 검거와 조사뿐 아니라 판결과 교정 단계에 이르기까지 법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법정 심리학 혹은 법심리학,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범죄 심리학이 어떻게 보자면 법정 심리학의 하위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정 심리에서 연구하는 거는 범죄자, 뭐 범죄자, 피해자, 목격자 이렇게 연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특별히 범죄자를 연구하는 게 범죄 심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더 큰 틀은 법정 심리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범죄 심리 전공도 굉장히 적고요. 법정 심리나 법 심리도 거의 뭐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한 군데, 두 군데 정도밖에는 없는, 아직까지 잘 발달되지 않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스포츠 심리로 가보시죠. 41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412. 자, 스포츠 심리학은 말 그대로 스포츠와 관련된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연구하는 분야다. 스포츠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역사가 오래됐죠. 역사가 길 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즐기고 직접 참여하는 삶의 주요한 활동입니다. 이 현장에서 활용되는 스포츠 심리학의 관심은 첫 번째로 운동선수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게 스포츠 심리학의 가장 중요한 관심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심리학자들은요, 명상이나 상상훈련 등 다양한 심리적 기술들을 활용하도록 도와줍니다. 경기력 향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죠. 우리나라 양궁 대표가 자주 하는 일이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이전에 야구장에 가서 중간에 쉬는 시간 때 활을 쏩니다. 그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예전에 베이징 올림픽 때 이제 그때 중국에서 보통 이제 양궁 선수들이 활을 쏠 때는 예의상 관중들이 침묵을 지켜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중국 사람들이 그거를 안 해주더라고요. 자국 선수가 할 때는 그렇지만 우리나라 선수가 쏠 때는 막 시끄럽게 하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적응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노출 훈련의 일환으로 그런 데 들어가서 야구장에서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활을 쏘는, 이런 것들을 다 기획하고 설계하는 게 바로 스포츠 심리학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이 첫 번째고요. 그런데 운동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때로는 선수들과 심리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선수들과. 그러니까 스포츠 심리학자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심리학자가 선수들과 함께 상담을 하는 거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의 정신건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경기력 향상이 중요한 겁니다. 왜? 운동선수들이니까. 그래서 심리상담은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래서 스포츠 심리학 되기 위해서는 심리학보다는 체육학, 체육교육학을 전공해야 됩니다. 심리학과 하위 분야 중에 스포츠 심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이제 체육교육학, 그리고 체육학, 이제 이런데 스포츠 심리 전공이 있어서, 지난번 박인비 선수가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늘 했던 얘기들이 그런 거예요. 상담을 통해서 내가 골프를 하는 어떤 마인드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굉장히 큰 도움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인터뷰를 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비결이 뭐냐. 그랬을 때 박인비 선수가 늘 얘기했던 게 내가 상담을 받아서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상담해 주시는 분은 이대에서 체육교육학을 전공하고 미국 석사로 스포츠 심리를 이제 전공하러 갔는데, 그분이 갔던 학교가 보스턴에 있는 학교래요. 근데 그 학교는 보스턴 야구단, 보스턴 레드삭스랑 그다음에 보스턴 아무튼 그 농구단과 이렇게 협약이 돼 있어서 거기서 교수님과 이제 그 교수님의 제자들이 선수들의 심리 상담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는 걸 보고 이분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깨닫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박인비 선수를 비롯해서 여러분이 알만한 정말 많은 스포츠 스타들을 이제 상담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박인비 선수는 사람들이 물어봤죠. 인터뷰 기자들이. 당신의 목표는 뭐냐? 나는 행복한 골퍼가 되는 게 내 인생의 목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특이하잖아요. 한국에서 1등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바로 자기는 상담을 통해서 자기는 내 걸로 삼았다. 이러면서 이제 그분이 굉장히 막 언론 주목도 많이 받았어요. 그 스포츠 심리학자가. 그래서 아주 찾아봤지.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그랬더니, 네, 이제 체육교육학을 전공하고,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쪽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네, 체육학 쪽에 들어가셔서 하시는데, 스포츠 심리의 첫 번째는 운동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구단주들도 구단에서 심리학자를 고용해서 자기 선수들한테 뭐 상담을 시키든지 이렇게 하려면은 뭐 선수들의 복지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결과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제 스포츠 심리학자들은 그걸 계속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입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 심리학자 그리고 스포츠 심리학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실제 하는 일들은 좀 상당히 이제 괴리가 있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기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기업 362페이지 보시죠. 자, 임상심리학과 더불어 응용심리학의 대표를 할 수 있는 산업조직심리학은 네, 일터에서 과학적 원리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분야다. 자, 먼저 산업심리학은요, 인사심리학이라고 할 수 정도로 효과적인 직무설계, 조직원의 선발과 훈련, 배치와 평가를 다룹니다. 다시 말해서 관리자 입장에서 필요한 심리학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회사의 사장이 됐어요. 그러면 사장, 운영진의 가장 큰 고민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직원을 뽑아야 되고 이 직원에게 부족한 기술이 있다면 적은 비용으로 좋은 훈련을 시켜야 되고 그 훈련의 결과들도 좋은 수익으로 연결이 돼야겠죠. 그래서 관리자 입장에서 내가 뽑아야 될 이 자리가 도대체 어떤 능력을 필요로 하는 자리인지 직무 설계하고 여기에 맞는 종업원을 선발하고 훈련하고 또 그 직원들을 각 부서무서마다 배치하고 그리고 그 직원들의 수행 성과를 평가해서 보상을 주고 혹은 뭐 페널티, 처벌, 뭐 벌을 주고 이런 것들이 바로 산업심리학입니다. 그래서 관리자 입장에서 종업원을 활용해서 조직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분야다라는 겁니다. 반면 조직심리학은 관리자 입장이 아니라 개별 종업원에게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그래서 조직 내 인간관계, 리더십, 종업원의 태도와 행동, 스트레스, 동기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는 게 바로 조직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산업조직심리학은 관리자 입장이냐 개별 종업원에게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지만 사실은 개별 종업원들이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는 것이 관리자 입장에서도 큰 틀에서 보면 생산성이 증가하는 일이겠죠. 그래서 이 두 분야는 매우 밀접하게 같이 갑니다. 근데 여러분이 교수님들이 연구 분야를 보면은 달라요. 이 두 전공이 연구 주제도 미묘하게 다르고요. 그리고 교수님마다 내 전공은 이쪽이다, 이쪽이다 라는 게 이제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쪽 분야의 연구들은 다 기업 의뢰를 받고 기업 의뢰를 받는다는 거는 기업에서 연구비를 대주고 연구비라는 거는 그냥 공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직심리학이 개별 조직원에 초점을 맞추기는 하지만 결국 이것도 관리자 입장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 거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IMF나 이런 이제 일이 털어졌을 때 항상 구조조정이 되잖아요. 그럼 그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컨설팅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어떤 회사 구조를 하려면 그냥 사장 마음대로 야, 얘네 잘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 회사가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이걸 효율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전문 컨설팅 업체들의 어떤 자문을 받아야겠죠. 그런 컨설팅을 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심리학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심리학자는 산업조직심리학자는요 철저하게 기업주 입장에서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심리학이라는 걸 생각을 하셨을 때
어떤 분들은 마치 사회복지처럼 어려운 사람들, 약한 사람들, 피해자 입장 이런 걸 되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실 분들은 여러분이 이쪽 하시면 돼요. 상담 임상 이런 쪽 하시면 되는데 그 이외에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분야에서는 당연히 돈 중심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더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시는 것들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산업조직심리학이 기업 내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진다면요. 소비자 및 광고심리학은 기업 밖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둡니다. 소비자한테 관심을 두는 거죠. 먼저 소비자 심리학은 소비활동에 숨겨진 소비자의 심리를 연구하는 분야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광고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광고심리학입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네, 이것도 기업주 입장에서 있겠죠.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저랑 같이 친하게 지냈던 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이제 4학년 이제 막학기가 될 때, 4학년 1학기가 끝나고 이제 얘기를 할 때, 너 졸업하고 어떻게 대학원 가냐? 그랬더니 자기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 때문에 고민을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임상 상담을 갈지 산업조직을 갈지 고민을 한다. 그래서 너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이 뭐냐? 그러니까 자기가, 이 친구가 이제 대학에 들어오긴 했지만 휴학을 되게 자주 하고 일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다양한 뭐 기업 인턴도 하고 여러 조직에서도 이제 일을 많이 했던 친구인데 자기가 이제 그런 데서 일을 해보니까 사람들 조직 안에서 인간관계 갈등 때문에 이 조직의 효율성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 그래서 자기는 그런 어떤 조직 안에서 뭐 미술 치료라든지 이제 이런 걸 어떤 뭐 상담이든 이런 걸 통해서 이 조직 내의 어떤 스트레스나 인간관계 갈등을 좀 해소하고 그래서 결국엔 이것들이 어떤 조직의 효율성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일하고 싶은 세팅은 회사래요. 자기가 하고 싶은 방법은 이제 상담이나 임상 쪽에서 하는 방법들이니까 이제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때 좀 뭘 알았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줄 텐데 저도 그때 이제 학부생이었으니까 잘 몰랐죠. 그냥 막연하게 그런 일을 하면 너 고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말하는데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뭐 저는 이제 임상 상담을 갔고 그 친구는 산업조직을 갔어요. 그러니까 대학원 가면 학교도 달랐기 때문에 워낙 서로 바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3, 4학기 때가 제 인생에서 정말 가장 바쁜 임상심리학회 일을 하면서 바빴고 근데 이 친구는 2, 3학기 때가 이제 한국심리학회 간사를 했었어요. 자기 지도 교수님이 총무에서는 총무 간사를 했는데 그래서 정말 바쁘거든요. 거기도. 그래서 너무 바빠서 서로 이제 못 만나고 하다가 이제 3학기가 끝났어요. 이제 같은 학기였는데 얘는 이제 학회 일이 끝난 거고 얘네 한 학기만 남겨놓고 있었고 저는 3, 4학기를 학회를 했기 때문에 저는 학회 일이 막 한참 이제 진행 중일 때 그래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뭐 오빠 어떻게 지내? 그래서 나 뭐 정신없다 아직 나는 계속되고 너는 학회 일 끝나지? 그랬더니 자기는 끝났다고 이제 논문만 쓰면 되네 이렇게 했더니 근데 오빠 나 휴학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휴학?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대학원에서 휴학은 자퇴예요. 대학원은 4학기밖에 안 되잖아요. 일반 대학원은. 그러니까 웬만하면 휴학을 안 해요. 휴학을 열심히 했다는 거는 이쪽끼리 마음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도 휴학한 애들이 안 돌아오니까 교수님들도 휴학하려고 할 때 졸업하고 나가라. 그래야 네가 어디 가서 석사학위라도 있어서 다른 일이라도 하지. 석사 중간만 하다면 이거는 뭐 어디다 쓰겠냐. 이제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석사들이 휴학한다는 거는 마음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만나서 얘기하자고.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왜 그러냐?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서 이 전공에 들어왔는데 산업조직을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달랐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가 다른데 산업조직 심리학은 어떻게 하면 기업주들로 하여금 벼룩의 간까지 빼먹을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알려주는 학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당연히 그렇겠지. 왜? 연구 주체들이 거의 다 기업주잖아요. 그러니까 늘 연구가 기업주의 입장에서밖에 안 돌아가는데 이 친구는 약간 정의로운 친구거든요. 이 친구는 정의로운, 그게 자기는 싫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복학은 할 거야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일단 휴학은 자기는 복학은 할 거래요. 졸업은 할 거래 자기도. 그러냐고.
그래서 이 친구가 한 학기 쉬었어요. 그리고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근데 여행을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어. 전혀 다른 일. 한국어 교사를 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이제 여행 가서 이제 현지에서 한국어 가르치는 한국어 교사들을 만났는데, 자기는 이 친구 워낙 여행도 좋아하는 친구라서 자기는 그거 할 거라고. 그래서 그래 뭐 꼭 이쪽 길 아니어도 네가 즐거울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친구는 학교는 복학해서 졸업은 했어요. 졸업하고 네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죠.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는 우린 지금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 정의를 부르짖으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홈쇼핑 회사에 들어갔다. 그럼 여러분은 쇼핑 중독을 걱정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쇼핑 중독을 많이 만들어낼지를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게임 회사에 들어갔다. 그럼 게임 중독에 있는 애들이 걱정을 할 게 아니라 뭐 극단적으로 어떻게 하면 게임 중독을 많이 만들어낼지, 그래서 게임 회사들 내가 얼마나 큰 수익을 벌게 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그래서 어떤 기업주 밑으로 들어가는 거는 항상 그 사람의 원트와 니드를. 범죄 심리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뒤에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프로파일러는 특채가 한 2, 3년 전에 마지막이었고요. 거의 지금 프로파일러는 뽑지 않습니다. 전국에 한 40명이 활동하는데 왜 안 뽑냐? 40명 뽑은 애들이 충분한 거예요. 각 지방청마다 두세 명씩 들어가 있는데 더 이상 뽑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파일러 한참 뽑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또 40명 뽑았던 애들이 누구냐면은 피해자 심리상담 요원을 뽑았어요. 강력 사건이 터지면 강도 사건이나 강간 사건이나 이제 이런 것들은 피해자가 있잖아요. 그럼 피해자도 트라우마를 겪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 불러다가 사건만 조사하고 돌려보내니까 오히려 자기가 당했던 피해를 얘기하면서 그 트라우마가 더 활성화가 돼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피해자들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부터 조사가 끝나더라도 국가에서 이 사람들에게 마음 심리적인 혹은 물질적인 케어를 좀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거에 시행이 돼서 또 전국에서 40명 정도 뽑았어요. 피해자 심리 상담 요원을. 근데 이제 입시 모임 할 때 왔던 친구인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그 범죄 심리학 전공으로 들어갔거든요. 이 친구가 연락 안 한 지가 좀 됐는데, 이제 그 범죄 심리학자 한번 초청해서 강의를 시키려고 이 친구가 생각나서 연락을 해봤죠. 그래서 어떻게 지내냐, 어디 있냐 그랬더니 이제 어떤 경찰청, 지방청에서 피해자 상담 요원으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와서 1시간 동안 좀 사람들한테 당신 하는 일을 좀 소개해줘라, 이제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자기 남자친구 데리고 와도 되냐요? 좀 데리고 오라고. 근데 남자친구는 왜 데려오려고 하냐 그랬더니 남자친구도 자기 그 석사 동기인 거예요. 범죄 심리 동기. 남자친구 뭐 하냐 그랬더니 이제 분류심사원이래요. 분류심사라는 게 이제 이 친구는 지금 소년원 분류심사원인데, 소년범들이 이제 판결을 받기 전에 분류심사원에 들어가서 생활을 한대요. 그래서 거기서 생활하는 것도 지켜보고 면담도 하고 심리검사도 하고 이 사람들의 생활을 지도하는 선생님들로부터 정보를 얻기도 해서 판사가 판결할 수 있도록 이 친구의 특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거를 써준대요.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어리니까 기회를 많이 주고 싶은데 형량을 가볍게 때리니까 계속 재범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이 친구한테도 가장 효과적인 판결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중간 과정이 분류심사원인데 거기서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랬죠. 그러면 너도 하고 그 남자친구도 와서 좀 해라. 그래서 이제 그 두 사람이 같이 이제 그때 강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무튼 강의가 끝나고 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질문을 했어요. 누가 범죄 심리학자가 되겠다고 한다면, 누가 당신처럼 경찰청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당신은 추천하겠냐? 당신은 뭐라고 한마디 해주겠냐? 뭐라고 얘기를 해주겠냐? 이랬더니 이 친구 뭐라 그러냐면은 경찰이 될 거면 들어오고 심리학자가 될 거면 들어오지 말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 당신이 범죄 심리학자로서 경찰에 들어왔다는 거는 당신은 경찰이 됐다는 거지 심리학자 일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당신을 뽑은 조직을 위해 당신이 일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들어와라. 그런데 그 조직과 무관하게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조직에 들어가면 그 조직에 순응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발령을 내줄 수도 있다. 그리고 당신은 그거를 해야 된다. 그게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거죠. 다 같은 얘기입니다. 심리학자를 어떤 사람이 고용을 했다면 당연히 그 고용주의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는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한 거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게 2차적으로 다 싫다. 다 싫다면 치료 쪽을 하셔서 여러분이 개업을 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사장을 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내가 원하는 일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쪽은 혼자 일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나를 고용한 사람의 이득을 위해서, 그 입장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게 피해자 심리상담요원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자기 동기도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자기랑 다른 청인데, 다른 지방경찰청인데 감찰계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경찰도 뒷조사해라. 비리 경찰 뽑아내라. 그래서 이 친구는 견디도 못해서 퇴사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곳은 그렇지 않고 자기 전문 업무만 시키게 하지만 뭐 얼마든지,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전문적인 어떤 그런 그 보직으로 들어갔다면 사실은 승진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직업색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어느 조직에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그게 무조건 좋다라고 하지는 않으시기도 합니다. 어쨌든 조직은 위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자, 이제 치료 분야로 가시죠. 212페이지입니다. 212. 심리치료와 연관된 심리학의 하위 분야는 여럿입니다. 먼저 상담 심리학이 있죠. 상담. 상담은 원래 학문이 아닙니다. 학문과는 무관하게 존재했던 하나의 일상활동이다. 제가 그래서 연애나 공부처럼 일상활동이라 그랬죠. 누군가를 찾아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상대의 이야기, 조언 이런 걸 듣는 게 상담이죠. 그런데 이게 체계가 안 잡혀 있다가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심리학이라는 학문을 만나서 체계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거에 기여를 한 심리학자가 로저스라는 사람이에요. 상담 분야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이론을 정립했던 사람. 그래서 상담을 하나의 학문, 상담학, 상담을 교육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심리학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때부터 상담하면 심리학을 떠오르고 심리학 하면은 상담을 떠오르게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상담은 심리학과 무관하게 원래부터 존재했던 하나의 활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리학자가 정립한 상담이라는 것을 이제 아동학, 가족학, 사회복지학, 교육학을 비롯 각종 종교에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상담을 하고 싶으시다면, 심리치료를 하고 싶으시다면 같은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카운셀링이나 사이코테라피나. 어쨌든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뭔가 변화, 무슨 여러분이 많이 얘기하는 도움 이런 게 만약에 여러분이 주고 싶으시다면, 그래서 굳이 심리학을 고집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심리학을 고집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동 치료를 하는 사람들은 발달 심리학자도 있고 또 상담 전공을 하고 아동 쪽에 포커스를 맞춘 사람들도 있지만 아동학과에 가면은 석사 과정에 아동 치료 전공이 있어요. 그리고 아동복지학과에도 아동 치료 전공이 있습니다. 난 가족 치료를 하고 싶다. 심리학과에서 임상이나 상담을 하신 분들도 가족 치료를 하지만 요즘에는 가족학과 사람들이 가족 치료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예 국가와 함께 만들어낸 센터가 있어요. 건강 가정 지원센터. 이게 그 사람들이 국가와 만든 합작품이에요. 각 지역마다 있죠. 국가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거긴 다 가정학과, 가족학과 친구들이 들어가서 가족치료라는. 그럼 가족이 다 오면 가족치료하지만 가족이 안 왔어. 그럼 못할까요, 상담을? 그래도 해요. 그래서 심리치료라는 거는 심리학자의 어떤 고유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님, 신부님, 스님, 수녀님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법륜 스님도 증문즉설 이렇게 하셔서 하지만 저도 이제 들으면은 진짜 그 인간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이 관심을 갖고 하셨던 분이라 그런지 그 대답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기도 하고 이 사람을 실제로 변화시키기도 하는 겁니다. 물론 심리학자가 접근하는 방법과는 다르기는 하지만
다르다고 해서 가치가 없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실제로 상담 전공 있는 학교가 서울 불교대학원 대학교에도 상담 전공이 있고요. 거기도 많은 사람 들어가서 심리치료 상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상담도 굉장히 학회가 커요. 그리고 교육학과마다 상담 전공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같이 이 집단 상담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석사들 보면은 한 반 이상이 교육학과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교육대학원, 야간에 교육대학원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교육학과는 교육학과 일반 대학원, 주간에 공부하는. 그럼 어떤 분들이 교육학과도 일반 대학원이 있어요 그러는데 모든 전공은 다 일반 대학원이 있어요. 일반 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치고 그걸 졸업하면 원하는 박사를 가고 박사를 마치고 뭐 유학 갔다 오면 교수가 되기도 하는 그런 코스들이 다 있거든요. 일반 대학원이. 그래서 교육학에도 교육행정, 교육철학, 교육공학, 교육심리 이런 전공들이 있는데 교육학과에 있는 빠지지 않는 전공이 상담 전공이에요. 그래서 심리학과는 오히려 있는 학교가 얼마 없잖아요. 심리학과 있는 학교는 굉장히 적잖아요. 그런데 몇 개 없는 심리학과에서도 상담 전공이 없는 학교가 많습니다. 이름은 있는데 교수님들을 보면은 상담 전공이 없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상담 전공이 상당히 많아요. 심리학자들 중에서. 왜 그러냐? 이화여대랑 가톨릭대학교 덕분이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상담 전공을 만들어 놓고 심리학과에서 이 사람들을 배출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상담 심리학회 회원들 중에서 심리학과 사람들이 한 반 정도는 돼요. 그런데 미국에서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심리학과 전공하는 친구한테 카운셀링이 심리학의 하위 분야냐? 이렇게 물어봐요. 너네 심리학과에서도 카운셀링 이런 거 해? 그러면은 그런 거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이코세라피는 클리니컬 사이콜로지, 임상심리학에서 하지 우리 학교는 카운셀링 그런 거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톨릭대와 이화여대를 빼놓고 다른 학교, 상담 전공 있는 학교들 보세요. 그런 교수님들이 임상이 뭐 3분인데 상담은 1분이라든지 임상 2분인데 상담은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상담의 역사가 심리학 안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원래 있던 하나의 어떤 프랙티스를 심리학자들이 만나서 만들어낸 건데 그런데 상담은요. 과학을 지향하는 심리학과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의 어떤 마음은 수량화하기가 어렵고요. 그 변화를 제대로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교육학이나 종교에서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교육학에서는 어쨌든 교사가 학생들을 만나서 이 학생들이 생활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담이 꼭 필요한 거였고 종교 쪽에서도 굳이 뭐 과학적인 연구 이런 거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데 심리학자들은 연구, 과학, 통계를 얘기를 하니까 이 상담에서 일어나는 개인적인 어떤 변화들이 수량화했을 때는 되게 효과가 미미한 것처럼 나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정신과 의사들이 수련받는 대학병원에서도 주로 약물치료 훈련을 시키지 심리치료 훈련을 시키지 않는 이유는 대학병원 자체가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심리치료가 아니라 약물치료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과도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반면 임상심리학은요. 임상심리학은 실험심리학자들이 인간의 인식론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연구하려고 실험심리학자들이 심리적 고통을 해결해 주면서 생겨난 분야다. 다시 말해 상담심리학과 달리 처음부터 심리학이라는 틀 안에서 시작됐습니다. 이거를 처음에 실시했던 위트머라는 심리학자는요. 어떤 아이의 학습 문제를 도와주면서 심리 클리닉을 설립했어요. 그게 바로 임상심리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인지심리학자들이 학습 클리닉 만든다 그랬잖아요. 이게 1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그게 바로 임상심리학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인간의 주의, 인간의 기억에 대해서 연구했던 실험심리학자들이 어떤 한 소년의 학습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이게 소문이 나서 엄마들이 선생님 우리 애도 학습에 문제가 있어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심리 클리닉이고 이게 임상심리학으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임상심리학자들이 굳이 학습 문제에 국한하진 않죠. 그렇죠? 연구 주제나 전문적인 활동은 지금은요. 상담심리학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을 전공한 친구들도 임상과 상담을 잘 구분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옛날 개론책에 보시면은 혹은 옛날에 그 임상이나 상담을 전공했던 선생님들이 하는 수업을 들으면은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얘네는 주로 병원에서 검사하고 임상은 상담은 주로 센터에서 심리치료한다고 그렇게 구분해요.
그리고 조금 더 아는 친구들은 임상을 하면은 검사도 하고 상담도 하는데 상담을 하면은 상담밖에 못하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임상을 하면 상담을 할 수 있는데 상담을 하면 임상을 못하잖아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거 그렇게 단순화시킬 수가 없어요. 임상과 상담은 석사 과정 중에 배우는 수업이 거의 비슷합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거의 비슷해요. 보통 석사 때 8과목 됐는데 과목이 만약에 좀 서로 다르다면 한 2과목, 3과목 정도밖에 안 다르고 거의 다 똑같은 수업 듣습니다. 상담 수업, 고급 상담 심리학, 심리치료 수업도 듣고요. 정신병리, 이상심리 수업도 듣고 심리평가 수업도 듣고 그리고 성격 심리나 이런 수업들도 이제 듣기 때문에 거의 다 많이 중복이 됩니다. 그럼 이제 임상이나 상담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 친구들이 석사 때 비슷한 교육을 받고 그 다음 수련을 병원으로 들어가느냐 혹은 학생상담센터 같은 상담센터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정체성이 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병원에 들어가면은 병원에서는 의사들이 심리학자를 고용하는 이유가 심리치료를 전담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검사 때문에 심리학자를 고용합니다. 아직까지 법적으로 심리검사는 정신보건 자격증이 있는 사람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정신보건 임상심리사밖에는. 근데 의사들이 그거를 손을 댈 수 없고 일단 정신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검사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니는 병원이 있을 겁니다. 피부과도 있고 여러 가지 이비인후과도 있고 여러 가지 병원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병원에서 항상 어떤 치료를 받다 보면은 의사가 근데 환자 이제 손님 요거는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거다. 하시겠냐 이렇게 물어요. 그럼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게 얼마인데 하면은 가격이 상당히 높죠. 예전에 저희 어머니도 허리가 아파서 큰 이제 좀 정형외과 병원을 갔는데 이제 의사가 이렇게 해주더니 요즘 최근에 나온 이 주사 요법이 있는데 이거 맞으면 한 이틀만 있으시면 굉장히 괜찮아질 거라고. 근데 이거는 이제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술이 아니고 이거는 시술인데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인데요? 물었더니 한 200인가 그렇대요. 근데 빨리 회복된다 그러지 효과 좋다고 하지. 그 저희도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새로 나온 신약들은 보험 적용이 안 되는데 약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의사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피부과가 뭘로 돈 법니까? 아토피로 돈 벌어요 피부과가? 아토피를 치료하더라도 보험 적용 안 되는 다른 여러 가지 약들을 팔지 그냥 피부과에서 주는 약 이거 가지고서는 돈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피부 관리해 주잖아요. 피부 관리실 늘 옆에 있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의사가 수술을 하지 않으면은 돈을 벌 그게 없다는 거예요. 수술은 보험도 많이 나오고 환자도 많이 지불하니까 돈을 버는데 그래서 의사들이 그렇게 무슨 클리닉, 무슨 시술 이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정신과는 그런 게 있기가 어렵잖아. 무슨 시술이 있겠어. 뭐가 있겠어. 그렇죠? 그래서 의사들이 상담 심리치료하는 의사들은요. 시간당 20만 원씩 받아요. 30만 원씩 받는 사람도 있어요. 상담을 자기가 1시간 동안 투여하니까 그 정도의 어떤 기대 수익을 요구하는 건데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상담 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죠.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그냥 약물 치료만 계속 하는데 약 처방하고 하는 거는 그렇게 돈이 안 되잖아요. 근데 검사가 정신과에 정말 큰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보험공단에서도 많이 내려오고 환자도 상당히 많이 내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의 가장 큰 수익을 위해서 누구한테 필요하냐? 임상심리학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임상심리학자를 데리고 와서 검사를 시키고 그럼 그 검사가 의사들한테 정말 중요한 가치를 띠느냐? 어떤 환자가 이 전문가가 봤을 때도 인터뷰만 했을 때는 잘 모르겠다. 이럴 경우에는 심리학자의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감별 진단의 어떤 기준이 되기는 하지만 사실 정신과 전문이라면 환자랑 인터뷰해보고 기존의 병력 보면은 대략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검사를 한 번 더 받아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에 대한 정확한 평가도 중요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수익 문제가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상심리학자 수련생들을 뽑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병원의 수익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임상심리학자가 우리는 심리검사를 하는 사람, 심리검사도 하지만 우리는 이걸 통해서 좀 치료를 하고 싶다. 치료에 대한 거를 요구를 하면 의사들은 상당수가 치료는 하지 마라. 치료는 내가 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의료법상 치료는 의사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상담심리학회 학회 이름이 한국상담심리학회가 아니라 한국상담 및 심리치료학회였어요. 근데 제가 석사 다닐 때 학회 이름이 바뀐 거예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의 어떤 오해와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학회 이름을 간단히 줄였다는 거예요. 제가 그 설명을 보는 순간 거짓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상담학회는 심리치료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컸어요. 그래서 임상심리학회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랬대요. 너네는 임상 및 심리검사학회 해라. 너는 맨날 심리검사만 하잖아. 이렇게 좀 비우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자부심이 있는 말을 무슨 대중들이 무슨 오해가 있어요. 오해가 있기는. 교수님한테 여쭤봤더니 이제 의사들이 소송을 건 거예요. 소송을 걸겠다고 통보를 한 거죠. 왜? 의료법상 치료는 의사만 할 수 있는데 너네들이 심리치료라는 말을 쓰는 거는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 그래서 학회에서 자동적으로 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죠. 교수님한테. 이건 말도 안 되지 않냐. 심리치료가 문제가 된다면 미술치료, 음악치료 다 문제가 되지 않냐. 이거 우리가 정말 소송하라 그래서 우리도 같이 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교수님이 뭐라 하시냐면은 할 필요 없다. 왜? 첫 번째로 해도 진다. 해도 진다. 그리고 이겨도 지금은 실익이 없다. 질 게 분명한데. 그럼 언제나 해볼 수 있느냐? 언제쯤? 골목마다 심리학자가 운영하는 상담소가 골목마다 있을 정도가 되면은, 다시 말해서 정신과 의사들이 만든 정신과 의원이 골목마다 있듯이 너희들의 숫자가 그 정도가 되면은 그때는 해볼 만하다. 근데 지금은 해도 지고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의사들이 심리학자를 본격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예를 보면은 미국에서는 임상심리학자들을 중심으로 의사들이 약 처방권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해서 약 처방권을 따낸 주가 있어요. 그래서 임상심리 석사과정 중에 정신약물랑 관련 강의를 몇 과목 들으면 임상심리학자인데 기본적인 약 처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2000년에 봤던 저널 중에 하나는 임상심리학자들이 환자의 입퇴원 권한까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 심리학자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지금 조금 더 케어를 해야 돼. 병원에서 계속 의사랑 환자랑 간호사랑 막 싸우더라도 이게 이 사람의 역동이니까 이걸 통해서 심리치료를 더 해서 내보내야 돼. 근데 의사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문제가 되는 환자니까 그냥 내보낸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 이 사람은 이제 좀 많이 안정이 됐으니까 일단 내보내서 다시 적응하도록 해야 돼. 적응하다가 힘들면 다시 들어오더라도. 근데 의사 입장에서는 이 환자가 별 말썽을 안 일으키니까 그냥 두는 거예요. 퇴원 안 시키고. 그래서 의사와 심리학자들의 치료적 관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계속 충돌이 되니까 미국에서는 심리학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 정도로 심리학자들이 파워가 세요. 근데 그거를 본 우리나라 의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처음에 정신보건법을 만들 때부터 심리학자들을 완전히 자기들 밑으로 뒀어요. 그래서 지금 정신보건 자격증은 정신과 의사의 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정신과 의사의 지도를 안 받는 정신보건 임상심리학자가 정말 많거든. 왜냐하면은 자기가 병원에 있지 않으면 무슨 의사의 지도를 받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어떤 교수님이. 나중에 의사들이 마음 먹으면 이거 가지고 정신보건 가지고 있는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을 다, 이제 문제 삼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의사들이 쉽게 그러지는 않겠죠. 그리고 또 의사들이 물리치료나 혹은 어떤 그 내과에서 물리치료나 이제 정형외과나 내과에서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사들만 예전에는 물리치료를 할 수 있었다면 그 물리치료 시행하는 대상들을 일반 간호사나 어떤 의사로 확대하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내과에서도 하는 어떤 검사를 이게 심전도 검사인가? 그거를 많은 병원에 현실로 간호사들이 하는데 그거를 법적으로는 간호사가 하면 안 된대요. 그거는 임상병리사가 해야 되는데 의사 입장에서 임상병리사 한 명 더 고용해도 심전도 검사? 이거 아무튼 그건가? 아무튼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되게 간단한 거라서 사실은 그 사람이 할 필요가 없대요. 근데 법적으로는 그 사람이 해야 되니까 임상병리사들 쪽에서는 계속 문제를 삼는 거예요. 이게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너네 이거 우리가 단속 나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 있는 개업이들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다. 이 사람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기존 인력이 할 수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을 불러서 하냐. 그래서 이제 의사들도 가능하면 병원의 수익을 위해서 관련 인력들을 좀 없애고 최선을 가지고 운영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차에서 정신과 의사들도 한번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고 보험 수가를 책정하고 이걸 하는 조정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의뢰서를 보낸 거예요. 심리검사 시행 주체에 대해서 꼭 심리검사를 임상심리학자가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보내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는 임상심리학자 다시 보낸 거예요. 정신과 의사들이 이렇게 했다. 너네들이 의견을 제출해라. 당연히 임상심리학자들은 당연히 이거는 전문적인 활동이니까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때 이제 회의할 때 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의사들이 그동안 다른 과에서 다른 쉽게 말해서 의료 인력들을 좀 이렇게 없애고 수익을 최대하기 위해서 이게 성공이 된 케이스들이 몇 가지 있어서 의사들도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임상심리학자가 안 하고 정신과 의사가 이걸 심리검사를 해도 된다라고 이게 만약에 심리검사 시행할 수 있는 자격으로 심리학자와 함께 의사가 들어갈 수 있다면 의사가 들어간다면 실제로 의사들이 하겠냐는 거예요. 간호사나 다른 사람들 시켜놓고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올리겠죠. 보험수가를. 그러면 검사의 질이나 이런 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임상심리학자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뺏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임상 전공하는 후배들한테 병원 들어가서 가운 입고 검사하는 거 굉장히 멋있게 보이긴 하겠지만 병원 세팅은 심리학자 세팅이 아니다. 임상심리학자가 의사들은 심리학자를 자기네들의 보조 인력 정도로 생각한다. 마치 내과에서 피검사하는 사람을 임상병리사라 그러잖아요. 엑스레이 기사들도 있죠. 병원에.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병원에서는 심리학자 예전에는 대학병원에서 심리학자를요. 교수급으로 뽑았어요. 대학병원에서는. 그래서 가끔 여러분 이렇게 프로필 보시면 심리학자인데 정신과 교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한 10년 전부터는 그 사람들이 나가면서 다 직원으로 뽑아요. 그래서 재직증명서를 떼면은 직위에 직급인가 거기에 뭐라 하냐면은 기타 기사로 나온대요. 그러니까 의료 기사로가 되는 거예요. 의료 기사. 그러니까 임상심리학 박사를 해도 의료 기사인 거예요. 그건 이제 병원에서는 의사들도 일단 이 병원의 효율성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여기는 병원이니까 내가 의사고 니네들은 다 그냥 나를 조력하는 사람 정도다라고 이제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임상심리학자들이 병원 세팅에 머물러 있지 않고 가서 나서 개업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개업을 해놓고 자기가 필요하면 평가도 하고 그 평가에 근거해서 계획서에서 자기가 치료도 할 수 있는 게 자기 세팅이죠. 그러니까 임상심리학자들이 검사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비록 수련 현장에서는 검사밖에 할 수 없는 세팅이기는 하지만 실제 임상심리 전문가가 되면은 임상심리 전문가가 훈련받는 과정들은 심리치료와 심리평가가 중요하게 훈련을 되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병원 수련 들어가면은 검사 수요는 워낙 많고 심리치료는 의사들도 잘 주려고 하지도 않고 의사들이 하라고 하더라도 검사 수요가 워낙 많아서 심리치료를 잘 못해요. 그래서 잘 주지도 않고 그래서 병원에 수련 들어간 선배들이 학교, 자기 모교 학생상담센터에 와서 상담 몇 케이스 하면서 그 수련 시간 채우는 거를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검사는 완전히 많이 하는데 임상심리 전문가 자격증을 따면은 상담은 시간만 겨우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상심리 전문가들도 병원 수련이 있다 온 사람들은 검사는 자신이 있는데 너 상담할래? 그러면 나 상담은 잘 못하겠어 라고 얘기를 하게 되니까 자꾸만 임상을 하면 검사를 한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래서 저희 지도 교수님도 제자들한테 그러세요. 너네 병원 수련 3년 들어가지 말고 정신보건을 너네들이 따고 싶으면 1년은 꼭 들어가야 되니까 병원은 1년만 있고 나머지 2년은 너네들이 치료를 할 수 있는 세팅에 들어가서 진짜 심리학자가 되라. 임상심리학자가. 의사 시다바리가 되지 말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세요. 반면 상담 전공한 친구들은 센터에 들어가서 수련을 받잖아요. 그런데 상담 전공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상담 센터는 검사보다는 상담 수요가 정말 더 많아요. 그리고 검사는 기본적으로 심리검사 자체가 극단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검사에서 얻을 정보가 있지 심리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은 사람들은 검사를 하더라도 얻을 정보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5%에 대해서만 심리검사는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학교 상담센터에서도 물론 심각한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는 학교를 다닐 정도니까 잘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검사보다는 사실은 상담이 필요한 친구니까 상담 수요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상담센터 수련 들어가면은 이때는 검사는 또 못하게 되네. 할 기회도 별로 없고. 근데 상담은 죽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상담 쪽에서도 수련 시간에 검사를 몇 시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임상 쪽은 심리 치료와 심리 검사가 한 5대5 정도로 비슷해요. 수련 시간이. 그런데 상담 쪽에서는 심리 치료 요구 시간이 심리 상담에 비해서 한 4대1 정도? 그래서 상담을 더 많이 시키죠. 그런데 상담하는 사람들도 개업을 하잖아요. 학교 상담소에 있는 게 아니라 개업을 하면은, 개업하면은 사람들이 와서 선생님 저 심리검사 받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자기 심리검사 못한다고 나 심리검사 못하니까 딴 데 가시오 이렇게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임상심리학자 불러와서 검사시키고 검사 보고서 자기한테 달라 그러고 하기도 하고, 혹은 자기가 직접 워크숍 따라다니면서 검사 배워서 검사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여러분이 뭔가 사람의 변화에 관심이 있다, 치료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임상이나 상담이나 어떤 걸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걸 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단 병원에서 보험 수가가 적용되는 검사를 하고 싶다면, 이게 뭐냐면요, 그냥 학교 상담센터나 개업을 한 심리학자가 하는 검사는 보험 검사가 아니에요. 의료보험공단과 무관한 거예요. 그럼 환자가 내는 돈이 땡이에요. 그냥 내담자가 내는 돈이 땡이에요. 그런데 정신과에로 가면은 보험이 적용되잖아요. 그러면 검사도 보험이 적용되거든요. 그럼 그때는 꼭 정신보건 임상심리학자가 해야 돼요. 그래서 보험이 적용되는 심리검사를 내가 꼭 하고 싶다. 그렇다면은 꼭 임상을 가셔야 돼요. 근데 나는 개업을 할 거다. 나는 개업해서 심리검사를 할 거다. 나는 뭐 상담을 할 거다. 전혀 상관없어요. 임상 가도 되고 상담 가도 되고. 그런데 임상은 심리학과에만 있거든. 왜? 처음부터 심리학자들이 시작한 거니까요. 학생들도 왠지 상담을 보면은 이거는 좀 나이가 있어야 할 것 같고, 임상은 일단 검사만 할 수도 있으니까 나 열어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 과학 하는데 상담은 이게 그렇게 과학인가라는 느낌이 잘 안 들거든요. 근데 임상은 뭔가 검사도 데이터도 딱딱 나오고 뭔가 되게 이렇게 논리적이고 해서 심리학과 학부생들은 거의 다 임상 쪽으로 많이 치우쳐요. 그런데 상담은 심리학과가 있지만 교육학과에도 있고 다른 전공에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들어가기가 수월하다. 하지만 임상은 들어가기가 엄청 어렵다. 여러분이 만약에 정신과에서 보험검사를 하고 싶다면 꼭 임상을 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른 세팅에서는 임상이건 상담이건 전혀 상관이 없다. 전혀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최근 주목받고 있는 코칭 심리학은 심리적인 고통보다는 일상적인 주제를 다룹니다. 임상이나 상담 이쪽은요 주로 심리적인 이슈들을 다뤄요. 우울, 불안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죠. 근데 코칭은 그거보다는 좀 더 일상적인 주제. 주로 누가 원하느냐? 조직을 잘 이끌기 원하는 기업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코칭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임원이 굉장히 뭐 고민하고 있어요. 회사 일 때문에. 그러면은 밑에서 저 이사님 한번 상담 한번 받아보시라고 하면은 뭐 내가 상담 받냐고, 내가 미친 거 같냐고 막 이렇게 화를 내는데, 이사님 한번 이번에 코칭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코칭이 뭐냐고. 이렇게 심리학자들이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을 주기도 한다고. 그럼 해보자고. 그래서 코칭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임상심리학자, 상담심리학들이 코칭을 해요. 그리고 요즘엔 또 코칭 이제 그 심리학회도 생겨서 거기에 이제 산업조직 전공한 사람들도 기업 임무 대상으로 코칭하니까 하고, 그리고 또 효율적인 학습을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 코칭을 또 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이요, 상담, 임상, 코칭이 마음에 연관되는 문제라면 요 마지막 건강심리는요, 몸의 건강에 대한 겁니다. 몸의 건강. 몸의 건강도 마음과 연관이 돼 있죠. 여러분도 마음이 힘들면 몸이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원형 탈모가 생기기도 하고, 예민해지면은 과민성 대장증후 때문에 계속 설사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가지고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그냥 스트레스성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위산이 자꾸만 나오면은 그 어떤 위산을 중화하는 것만 주지 근본적인 걸 해줄 수가 없잖아요. 스트레스가 문제라는데. 바로 건강심리학자들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스트레스 관리.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에 마음을 통해 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건강심리학은 주로 명상을 이용한 스트레스 관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심리 전공은 수도권에서는 덕성여대랑 아주대가 있어요. 근데 두 교수님 모두 그 마음챙김 명상을 주로 하시면서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그거 가지고 이제 원형 탈모 치료 이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시고, 이제 그거에 대한 효과 검증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되는 것들이 바로 건강심리학이다. 자, 그렇다면 이 심리학 하위 분야들이 다른 분야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치료 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아동치료, 아동학, 가족치료, 가족학, 그리고 사회복지에서도 심리치료를 다루거든요. 이런 쪽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또 기업에서는 경영학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또 범죄심리와 범죄학은 어떤 차이가 있고 스포츠심리와 체육학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분야들은 이 현상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이 현상과 연관된 인간의 마음에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과학자로서의 특징이 너무나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연구보다는 프랙티스 중심이에요. 그렇죠? 아동학이 왜 생겼습니까?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기에 생긴 분야가 아니에요. 아동들을 대상으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연구를 하는 거지 처음부터 연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가족 현상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어떤 뭔가를 하고 싶기 때문에 사회복지, 경영학, 범죄, 체육학 다 그렇죠. 학문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프랙티스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심리학은 학문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과학이 계속 강조돼서 연구가 강조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 직업세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죠. 제가 이거 한번 쭉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제 이메일에서 한국심리학회에서 전체 메일로 왔던 메일들을 쭉 보여드리면서 이제 뭐 이런 일자리, 이런 공고도 납니다라는 걸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인문심리학자들을 어디서 활동하느냐? 기업에서 이제 활동을 한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기업에서는 인력개발, 인사관리 이쪽에서 초기에는 많이 일했습니다. 주로 산업조직심리학자들이 들어가서 인력개발 프로그램 실시하고 또 리더십 교육하고 또 근무평점 관리하고 그리고 직원들 뽑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모든 기업마다 특히 대기업들에서는 매년마다 공채를 하고 특채를 하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뽑을 때 그냥 직관적으로 뽑는 게 아니라 산업조직심리 전공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직무 설계하고 채용 기준 정하고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당연히 이런 일들은 경영학과 사람들이랑 중복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기업에서는 심리학자 뽑을 때 이쪽 파트를 뽑는 게 아니라 이쪽 파트를 뽑습니다. 직원 상담. 대략 5년 전부터 우리나라 기업에서 심리학자를 엄청나게 많이 뽑았어요. 기업 내 상담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기업 내 상담소. 그래서 삼성 계열사를 비롯해서 LG, 그 이외에 수많은 대기업들이 각 업체, 기관, 사업장 안에 상담소를 만들고 심리학자를 뽑아서 심리 상담, 또 교육, 또 이렇게 시켰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요쪽 일도 요쪽 사람들이 지원을 나갑니다. 왜냐하면 인사관리나 인력개발은 365일 일할 게 늘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기본 최소한 인력들만 여기에 남겨놓고 필요에 따라서 이제 이쪽 상담실 지구 심리학자들을 일로 보내요. 그래서 제 후배한테 이제 물어봤죠. 이제 그 친구도 이제 들어간 지 한 3년 됐는데, 이제 그 친구한테 묻고 여럿한테 물었을 때 평균적으로 나오는 대답이 상담이 조금 활성화된 기업에서는 이제 하는 일의 한 50%에서 70%가 상담을 한대요. 직원들 상담을 하고. 그리고 한 20% 정도는 이렇게 직원 교육, 리더십 교육, 임직원 교육 이런 교육들을 담당하고요. 그리고 한 20% 30% 정도는 인사과 지원 이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니까 상담하는 사람들 뽑아놓고서도 이제 이 사람들을 그렇게 활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쪽 직원 상담 쪽이 굉장히 많이 열려서 아무튼 제 친한 선후배들이 거의 다 기업에 들어갔어요. 기업에 들어가서 직원들 대상으로 상담하고 프로그램하고 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게 불과 5년 전부터. 그러니까 제가 10년 전에, 그러니까 2002년에 12년 전에 학부 들어가고 이제 10년 전에 석사에 들어가서 이렇게 봤을 때는 이쪽 기업 상담 쪽이 별로 없었어요. 정말 극소수 몇 군데만 있었어요. 삼성전자 열린 상담실은 워낙 오래전부터 있어서 근데 거기는 굉장히 소수만 이렇게 뽑아서 거기는 심리학자보다는 주로 교육학에서 상담 정한 사람들이 되게 많이 갔던 세팅이었는데 근데 한 불과 5년 전부터 기업 시장이 열려서
아무튼 지금은 제 머릿속에 딱 떠올려봐도 2명 중에 1명은 다 기업 안에 들어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한 반 정도가 계약직이긴 하지만 이제 계약직으로 뽑는 이유는 아직까지 기업에서도 이 사람들이 정말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잘 확신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인정이 되는, 다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서 이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많이 열렸습니다. 자, 2차 절차 눈치 보기 싫다. 그럼 개업하면 됩니다. 개업. 2차 절차 눈치 보기 싫으면은 나는 누가 시키는 일을 하기 싫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다. 개업하면 되죠. 상담센터. 제가 석사 처음 들어가서 저희 박사 선생님들 이렇게 어디 학회 가서 밤에 이렇게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박사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박사 선생님들은 다 전문가 자격증이 있으신 분인데 제가 예전 있던 학교에서는 전문가 자격증 따고 바로 개업하신 선배를 봐서 나이 30에 개업한 선배를 봤거든요. 근데 그와 비슷한 분들인데 그냥 박사에 계셔서 제가 이렇게 물었죠. 선생님은 왜 개업할 생각은 안 하셨냐 이랬더니 그땐 정말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코웃음 어떻게 치죠?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쏟아봤더니 야, 개업은 박사 따고 한 50이나 돼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되게 머쓱해졌죠. 내가 아는 그 선생님은 나이 30에 개업해서 지금 얼마나 잘하시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제 정말 봤더니 그분이 특이한 거지. 제가 예전에 봤던 그 선배가 특이했던 거지. 실제로 개업은 거의 다 박사 따고 한 40 후반이나 50대 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이제 이랬는데 제 한 학기 밑에 들어온 저랑 같은 나이대 남자애가 있었어요. 근데 얘는 미국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왔어요. 고등학교는 한국에서 다녔는데 미국 유학 갔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근데 얘는 미국 생활을 해서 그런지 들어오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개업할 거야. 석사 마치고 자격증 따고. 그러더니 걔가 정말 전문가 따고 1년 안에 개업을 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저랑 정말 친한 또 다른 후배, 걔랑 동기인데 한 학기 밑에 있는데 얘도 개업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요, 젊은 심리학자들이 개업하는 세팅이 정말 많습니다. 저랑 친한 애, 이제 그 남자애 말고 얘랑 동기인데 친한 애, 이 친구는 30대 초반에 개업했어요. 개업한 지 1년 만에 딱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심리학자들의 개업은 다른 의사들의 개업이나 보다 훨씬 비용이 안 들어요. 왜? 의사들은 개업하면은 의료기기가 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의료기기가 정말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개업하는 순간 수억의 빚을 지고 개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심리학자를 개업하면 뭐가 필요해? 소파 하나 있으면 되잖아요. 소파 없어요? 집에? 그럼 아파트 재활용하는 데 가봐. 소파 버린 거 있죠. 천가리 이쁘게 가지고 딱 놓으면은, 걔는 그래서 자기랑 자기 남편이랑 자기 동생이 그걸 다 만들었더라고. 다 직접. 그래서 진짜 돈 거의 안 들고 했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배들한테 그래요. 야, 일단 너네가 자격증 따고 몇 년 정도 이렇게 경력 쌓다가 네 이름을 건 세팅을 차려라. 그래야 네가 40대건 50대건 60대건 70대건 가지. 네가 어디 가서 지금 당장 일하면 야, 거기서 정년 맞이하면 너 뭐 할 거냐. 그래서 제가 기업에 있다는 후배한테도 이 친구가 이제 기업 들어갔을 때 제가 축하한다고 하면서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물었어요. 언제까지 있을래? 이 친구랑 저는 아는 게 거기서 정년을 맞이하면 사람은요, 안정된 세팅에서는 자기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막상 60대에서 퇴직해서 나오면은 60이면 이제 청춘인데, 그렇잖아요. 이제 앞으로 80대, 90세 사는 데인데. 그래서 제가 후배한테 그러죠. 처음에 하고 어린애들한테는 30대 초반에 세팅을 차려라. 작게라도 차려라. 아니 막말로 전공 안 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차리는데요. 지난번에 어디 갔더니 무슨 아동 발달 센터 소장이래. 그래서 네, 이렇게 인사하고 나중에 가서 검색해봤지. 이상한 학교 하여튼 이상한 학교를 나왔어. 몰라, 어딘지도 잘 몰라. 이런 센터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 사람 학력이 안 나오잖아요. 거의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잘 돼. 너무 잘 돼요. 그러면은 좀 화가 나. 왜? 우리 쪽 사람들은 실력도 있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쪽 사람들은 너무 샤이해. 너무 수줍고 저는 잘 못하고 용기도 없고 그래요. 근데 용기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여러분, 상담센터는요, 인허가 종목이 아니에요. 신고예요, 신고업.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오늘 세무서 닫았잖아. 여러분 지역에 있는 세무서 가서 주민등록 갖고 가서 여러분 이름이 개똥이다. 개똥이 심리상담소 상호명 쓰고 대표 쓰고 여러분 주소 쓰고 사업자 등록 신고해보세요. 바로 나온다니까. 개똥이 심리상담소 사업자 번호 이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인허가 정부가 아니까 아무나 개업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나 개업할 수 있는데 정자 심리학자들은 개업에 대해서 주춤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업형 상담센터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들어와서 심리학자를 고용해서 악랄하게 착취를 해먹고 소비자 돈을 뜯어먹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광고를 너무 잘해.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단한 데인 줄 알고 막 가요. 근데 심리학자들 거기 가서 막 일하려고 그래. 왜? 일할 데가 없거든. 근데 처우가 말도 안 돼요. 내담자가 좋아져서 상담 종결시켰더니 왜 종결시켰냐고. 얘가 지금 10회분 끊어놨는데 5회분을 환불해주는데 네가 다 물어내라고 막 심리학자한테 이러질 않나. 그리고 검사 무조건 많이 하라고. 뭐 우리 책임이지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개업 많이 하세요. 개업. 실력만 있으면 돼. 실력만. 자, 그 다음 개인으로 대상으로 하는 상담도 있지만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도 있습니다. 컨설팅. 그리고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건데 이제 치료 공동체. 치료 공동체는 치료 목적을 위해서 함께 거주하는 시설이에요. 함께 거주하는 시설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활 전반을 다루기도 합니다. 자, 국가에서도 뽑죠. 학교마다 위클래스 혹은 위센터 있습니다. 거기에 상담 전문교사. 이 전문 상담교사 여러분이 만약에 심리학과 전공을 했다면 교육대학원에 가면 상담 전문교사 나오고요. 교사 자격증, 심리학과 아니라 그냥 다른 과로 교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도 교육대학원 가면은 상담 전문교사가 나오고, 근데 나는 심리학과에 나는 교사 자격증도 없다 이러신 분들도 몇몇 군데 교육대학원에 가면은 이 자격증 발급하는 코스가 있어요. 그러면은 전문 상담교사가 있으면은 이제 아직 아직은 완전히 다 하지 않고 계약직으로 쓴 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당장 계약직으로 일하실 수 있고, 근데 임용을 가끔 해요. 근데 임용은 앞으로 점점 더 많이 할 거예요. 왜? 학교 문제가 점점 더 심해지니까. 국정감사 때마다 국회의원들이 막 쪼거든. 언제까지 막 계약직으로 할 거냐고, 다 하나씩 두라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점점 더 많아질 텐데. 교사. 그래서 뭐 국어 교사 이런 교사 하기 힘들잖아요. 임고 경쟁률이 얼마나 높아요. 근데 전문상담 교사 경쟁률은 굉장히 이제 낮은 편이에요. 그다음에 경찰청에서 프로파일러 이미 한 특채 거의 이제 요즘 안 한다고 말씀드렸죠. 40명 정도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 피해자 심리상담 요원도 한 40명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80명씩 3년 뽑아서 한 200몇 명을 뽑는 게 스쿨 폴리스가 있어요. 학교 전담 경찰관 제도가 이제 시행이 돼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순경 특채예요. 이제 봉오리 2개, 경찰에서 제일 말단 계급. 근데 지원 대상자가 심리학과, 사회학과 이 몇 학과로 국한돼 있어요. 그래서 학교만 전담. 그래서 경찰로 임용이 되면은 최소 5년 동안은 학교를 전담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그런 쪽에서도 이제 활동하기도 하고요. 국방부 요즘 군대에서 일을 많이 터지죠. 그래서 병영에서 상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병영 생활하는 군인들 대상으로 상담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이 남자들은 안 뽑아요. 여자만 뽑아. 생각보다 요즘에는 그래도 경쟁률이 되는데 예전에는 이것도 많이 안 가요. 왜냐하면 지방벌령 나고 막 철원 막 거기 가면 기숙사 가서 살아야 되거든. 네, 그래서 많이들 안 가는데 이제 요즘에는 그래도 경쟁률이 꽤 높더라고요. 그리고 또 병무청에서도 뽑아요. 스크리닝 하기 위해서. 심리적으로 문제 있는 친구들 스크리닝하는 그런 심리검사, 면담 이런 거 하는 거. 그래서 요즘 계속 신문 보니까 뭐 무슨 병장 사건 뭐 계속 뭐 이렇게 나오면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입대시켰냐. 그럼 이 사람을 걸러내기 위해서 기존에 하는 검사들을 보니까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거니까 정신과에서 하는 종합심리검사 수준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하는 사람들은 심리학자거든요. 임상심리학자. 그래서 이제 병무청에서도 점점 더 많이 뽑을 거고요. 법무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분류심사원, 그리고 보호관찰소, 그리고 그냥 교정직 공무원 중에서 심리학자 특채가 있어요. 교도소에서 일하는 이런 사람들도 법무부에서 뽑기도 합니다. 그리고 검찰에도 프로파일러를 뽑아요. 검찰청에서 프로파일러 뽑기도 하고 이런 것들 있습니다. 자, 임상심리학자를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꾸는 게 병원이죠. 병원에서 이제 하얀 가운 입고
그래서 병원 왠지 되게 멋있게 보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원은 의사 중심이기 때문에 심리학자는 그 밑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의사결정이나 이런 데 있어서 당연히 서브가 될 수밖에 없는 세팅입니다. 정신과에서 검사하기도 하지만요, 재활의학과에서도 검사합니다. 재활의학과. 재활의학과에서는 이제 신경 문제에 있어서 이제 신경인지재활, 교통사고 환자들 할 때, 이런 재활을 할 때 이 사람들의 뇌가 어떻게 다쳐서 언어가 어떻게 망가졌거나 신체가 어떻게 망가져서 일단은 신경심 평가 같은 걸 해야 되거든요. 이제 이런 평가들을 하는 사람들. 제가 알기로는 정신과에서 하는 검사는 이그 자체가 정신보건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재활의학과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신보건 자격증 없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하고 작업치료 전공한 친구들도 많이 한다고들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검사만 하는 게 아니라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의사들이 다 교수 타이틀을 갖고 있죠. 그럼 교수라는 직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1년에 연구 점수가 몇 점 이상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대학병원 가면 의사들이 일주일 내내 진료보는 게 아니잖아요. 며칠 진료보고 며칠은 휴진이죠. 이 휴진 때는 사실은 연구하라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연구를 돌리기 위해서 연구원들을 뽑아요. 그래서 심리학자를 가장 선호하는 연구원이에요. 과학적 훈련을 받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심리학자 그리고 간호사들 중에서 연구 간호사가 있어요. 연구만 하는 연구 간호사, 그리고 사회복지 전공하는 사람들이 다 계약적으로 뽑아요. 연구 펀딩이 2년짜리가 들어오면은 이제 전문가나 어떤 그런 심리학자들한테 이렇게 연구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 연구원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다음에 정신건강센터, 교육청 하나 있는 게 윗센터죠. 윗센터. 그리고 원래는 학교에 들어보내려고 했다가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서로 말이 안 맞아서 별도로 생긴 지역에 있는 센터가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예요. 여기도 좀 되게 속상한데 처음에는 청소년 상담센터였어요. 그리고 여기 본부는 청소년 상담원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담하는 애들이 없어. 사회복지 애들로 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지. 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그리고 각 지역센터도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로 바뀌었어요. 상담하는 애들이 없거든.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처우가 너무 열악해요. 여러분이 지금은 뭐 선생님 저는 월급 150만 받아도 일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마음으로는 아마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석사를 마치고 수련을 3년 하면 마음이 바뀌어져. 150? 턱도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내 친구는 석사 마치고 얘는 바로 박사 들어갔어. 그럼 얘는 이때부터 학교 강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포스트 닥터 유학 갔다 오네? 얘는 교수가 된 거야. 근데 나는 150 받아. 하시겠어요? 잘 안 해요. 그래서 임상심리학자들이, 그러니까 임상심리학자랑 상담실의 눈높이가요, 상당히 높아요. 청소년 센터나 이런 데 가도 심리학자 꼭 필요한데 처우가 너무 열악하고 너무 잡무가 많아요. 그리고 심리학자들이 기관에 들어가서 기관에 맞게 어울려서 일을 해야 되는데 고집을 피워요. 내 전문적인 일을 하겠다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떤 청소년 상담센터 갔었는데 제가 거기에 선배가 있어서 갔거든요. 선배를 만나러 가는데 딱 가서 보니까 제가 아는 사회복지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와서 안녕하세요 했더니 저보고 오랜만이라고 해서 나보고 왜 왔니? 그래서 여기 상담 여기 선배라서 왔다 그랬더니 얼굴이 팍 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사이가 안 좋구나. 나중에 이제 물어봤죠. 왜 그러냐? 이 사회복지사도 물어보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이 선배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선배가 들어오기 전에도 이 선배도 그렇고 왜 상담하는 사람들은 의자를 안 나르냐요. 네, 의자를 왜 날라요? 그랬더니 무슨 행사를 하면 의자를 날라야 되잖아, 직원들이. 자기는 상담한다고 쏙 들어간다는 거야. 근데 상담이라는 게 드러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무슨 프로그램 기획해서 실시하고 평가 보고서 써서 이런 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골방에 앉아가지고 둘이 뭐 쏙닥쏙닥거리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게 좀 노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또 일할 때도 일도 안 한다고 자꾸만 하니까 상관하는 사람들 진짜.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심리학자를 거의 다 싫어해요. 그래서 약간은 좀 어떻게 보면 심리학자 보면 약간 부적응자들 모임 같아. 세상의 부적응, 기관의 부적응. 완전히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겠다. 그리고 저는 한편은 이해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업무의 특성을 사실 사람들이 잘 이해하기 어렵기도 하고, 또 심리학자들은 자부심이 되게 있거든요. 되게 전문가라는. 저는 그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개업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실력이 있으시고 학벌이 있으셔서 돈 좀 받고 싶으시면은 혼자 개업하면 되지. 그런 기관에 들어가서도 내 대우받겠다고. 아니, 자기가 석사든 박사든 무슨 상관이야. 직원이라면 직원이라면 일을 해야지. 그럼 사회복지 학부 나와서 일하는 애랑 뭐 상심리학 석사 일하는 애랑 똑같은 직원이면 똑같이 의자도 나르고 해야지. 근데 거기서도 자신의 학벌이나 훈련받은 거 막 주장하면 그런 분들 억울하죠. 경찰청, 국방부, 법무부 뽑아도 안 들어간다니까? 그럼 누가 들어가게요? 사회복지하는 애들이 들어가요. 왜? 사회복지도요, 교정복지가 있거든요. 교정복지라는 게 있어요. 학교복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들어가는. 그 국가에서는 심리학자 T1에서 줬더니 지원을 안 해. 아니, 군인복지도 있다니까. 그럼 그때는 넓혀버리는 거예요. 심리학, 사회복지학. 그럼 사회복지 애들 엄청 많이 들어와요. 그럼 일을 못하냐? 일을 못해, 일 잘하지. 열정도 있고. 그러니까 재밌는 게 가면 갈수록 심리학자 일자리가 줄어들어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후배들한테 너네 뭐 이렇게 석사 나오고 술 한 3년 했을 때 구급공무원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기 못하겠어요. 저도 구급공무원 뭐 보수 뭐 얼마나 받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가끔 신문 보면은 뭐 환경미화원 공채를 보는데 뭐 외국 박사학위 출신이 뭐 몇 명이 왔다 뭐 나는 남의 나라 얘기예요. 우리는 뭐 석사만 돼도 이미 굉장히 목이 빳빳해지셔서 가지도 않아요. 그런 데는. 근데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심리학자들이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러 온 사람들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렇다면 실력 쌓아서 개업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기관에 들어갈 때는 그런 정신보건센터도 그래요. 각 지역마다 정신보건센터가 있는데 심리학자가 없는 데가 90%가 넘어요.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정신보건 간호사들은 있는데 정신보건 임상심리사가 없어. 어디 갔을까? 다 병원 가서 검사하고 있어요. 왜? 이게 돈이 많이 받거든.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은 보통 풀배터리당 12에서 15만 원을 받아요. 그건 검사 수요가 많은 데는 하루에 2케이스, 많으면 3케이스를 해요. 2케이스를 하면 하루에 25만 원을 버는 거예요. 일주일에 4일이라면 100을 벌어요. 한 달이면 400을 버는 거예요. 그럼 내가 꼴랑꼴랑 검사만 다녀도 한 달에 400 버는데 이런 데 기관에 들어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출근해서 일하고 의전하라고 그러겠어요? 정신보건센터 안 들어가지. 여기 들어가서 환자 관리하고 프로그램하고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그거를 비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누구도.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지도 않는 애들이 개업도 잘 안 해.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 공부 많이 했으니까 어디서 나 의사만큼 대우해주면서 나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내 전문적인 일만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게 직업적인 면에서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런 데보다는 요즘 요런 데 또 많이 가요. 왜? 여기는 돈을 많이 주거든. 사행산업 관련. 사행산업은 쉽게 말해서 이제 중독이 될 수 있는 쪽이죠. 그렇죠? 사행산업. 그래서 국가에서 통제하는 기관이잖아요. 경마, 경륜, 경정, 그리고 강원랜드. 이런 데서는 법적으로 이 사업을 인해서 피해가 주어지는 사람들을 위한 이걸 해야 돼요. 중독 치료 사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옆에서는 막건 팔고 옆에서는 이제 도박 중독 치료하는 세팅들이 다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심리학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일할 수 있어서 여기는 페이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데도 많이 간다라는 겁니다. 유학 갔다 와서 교수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이 원하시면 글 쓰고 강의를 하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제가 몇 가지 좀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나왔던 공고인데 제가 다운받아 놓은 거예요. 2013년에 7급, 공무원 7급이에요. 심리분석관. 프로파일러 뽑는다는 겁니다. 대검찰청에서. 그래서 프로파일러는 경찰에서 뽑지만 검찰에서도 뽑기도 합니다. 응시 자격, 채용 분야, 응시 자격 요건, 학사학위 이상 취득, 경력, 1년 이상 관련 분야, 그리고 3년 이상 실무 경력, 혹은 박사학위, 취득자 우대 요건 이런 거 있죠. 학위 관련 분야, 심리학, 아동학. 아동학에 이런 거 봐서 주로 아동범죄에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심리감정. 심리감정이 여러분 심리평가입니다. 정신감정이 심리평가를 말하는 거예요. 어세스먼트 하는 거예요. 심리상담, 아동상담, 진술분석 이런 걸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프로파일러 뽑는다는 것도 나왔고요. 요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제 리더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제가 이 저자 프로필을 여러분 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분은 네, 임상 상담 석사세요. 임상 상담을 전공했는데 졸업하면서 병원이나 상담소를 한 게 아니라 컨설팅사로 들어갔어요. 글로벌 인사조직 컨설팅사인 헤이그룹 사무소에서 이제 일하고 있고, 지금까지 HR 컨설팅, 토마스 인터내셔널, PSI 컨설팅에서 13년 동안 역량 및 리더십 분야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 우주인 선발 평가팀 프로젝트 매니저 선발 도구 개발했고, 삼성그룹 등등등등 컨설팅 수행했다. 자기가 한 일은 많이 썼는데요. 직업 현장으로 오면은 이 사람이 어떤 전공이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하지. 아까 제가 기업에 들어가면 평소에는 심리 상담을 하다가도 인사 처리되면은 인사과 지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이 현장 갔을 때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하기보다는. 물론 자격증을 요구하는 기관에서는 어떤 전공이냐, 어떤 자격증이냐가 중요하겠지만, 사실 그 이외의 수많은 분야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제 이메일함에서 심리학에서 온 건데요. 군 기본권 전문 상담관, 이제 군대에서 뽑는 거고요. 포항공대, 포스텍이나 카이스트 같은 학교들은 상담소가 굉장히 많은데 심리학과가 없기 때문에 다 이제 외부에서 뽑는데, 여기가 굉장히 상담할 케이스도 많고, 그리고 사람들도 되게 많이 뽑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서 뽑는다는 거고요. 병무청에서 임상심리사 채용, 그리고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직원 선발한다는 거예요. 한국청소년상담원은 들어가시면 일하면서 수련을 받을 수도 있어요. 직원으로서 일도 하고 자기가 가서 상담도 하면서 수련 받을 수도 있어서. 다음에 법무부에서 보호직 9급, 이거 한번 볼까요? 자세히 나왔나? 네, 법무부에서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 그리고 중등상담교사 혹은 중등학교 교사,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이제 법무부에서 아마 분류심사원이나 이렇게 소년원 이런 데서 아마 뽑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대학교마다 학교 상담원들을 뽑죠. 그리고 예전에 KT 본사에서 상담심리사 모집, 이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업무 내용, KT 임직원 대상으로 개인 상담, 나이 30대 후반부터 50대, 전공 심리학과 필수, 자격증 상담심리사 1, 2급, 경력 기업체 상담 경험 우대, 여기 보세요. 특별 우대, 방송 출연 및 언론 기고 등 상담 분야의 권위자, 이런 게 이제 붙는 거는 이제 사실 요런 조건들을 내세웠다는 거는 이 이제 인사과 총무과에서 이제 다른 기업에 물어본 거죠. 상담소가 있는데 여기서 어떤 사람 뽑으면 되냐 해놓고, 이런 거는 이제 아마 거의 이제 그 임원이 야 이런 거 넣어라, 방송 출연 나오면 왠지 뭐가 있어 보이잖아,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상담실이 처음에 세팅할 때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상담실이 이미 세팅되어 있는 데서는 이런 조건들은 당연히 안 들어가고요. 나이대도 이런 것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처음 세팅을 할 때는 이렇게 좀 들어가기도 하죠. 전공도 이렇게 돼 있죠. 심리학과 필수. 근데 이제 심리학자가 있는 기관에서 뽑을 때는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고, 보통 자격증에는 상담심리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임상심리 전문가도 자격 요건에 같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무시간 협의,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KT 본사에서도 이제 상담소 세팅하려고 있고요. 그리고 16개 수도권의 교육청들 대상, 교육청에서 윗센터에서 상담하는 사람을 뽑는 거 병무청 뽑고요. 산재 근로자 심리재활 프로그램, 이제 산업재해를 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이제 마음이 힘들어질 때 이 사람들이 심리재활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제 기관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도 좀 나오겠지만 이렇게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외주를 줘서 필요한 사람, 예를 들어서 이런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을 글로 보내면 거기서 이 사람들에서 서비스를 실시하고 이제 국가에 올리면 국가에서 돈이 내려오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전문 상담교사, 그리고 유캔센터, 이게 아까 마사회예요. 유캔센터가 마사회에서 뽑는다는 거고요. 대학교에서도 이렇게 연구소가 있는데, 이런 대학교에서 연구소는요, 행복연구센터에서 박사급 전임연구원인데 급여가 많지는 않아요. 박사급인데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교수가 되기 전에 이제 연구를 수행하면서 중간 정도로 이렇게 몇 년 있다가 교수 임용되면 다른 학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세스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심리검사 만드는 회사죠. 여기에서 교육심리팀 채용 공고한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심리팀장 뽑고 신입연구원 뽑고, 네, 상담심리, 교육심리, 심리측정 석사 이상, 심리학 및 교육학 석사 이상, 이런 공고들이 나오고요. 다음에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네, 그래서 국방부에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뽑으니까 20명 뽑는다. 그러니까 지원해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군인들 생활하는 곳으로 직접 가서 거기서 상담을 하는 거고요. 휴노, 여기도 이제 지난번 제가 보여드렸던 사이트예요. 자, 여기서 검사개발연구원. 네, 이런 검사개발연구원도 이제 전공이 심리 측정으로, 네, 이제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은 심리검사 개발 관련 학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심리학 교육학이면 다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다음에 여기 잠깐 말씀드렸던 스쿨폴리스 제도예요. 학교 전담 경찰관, 아동학, 청소년학, 교육학, 심리학, 상담학군에서 학사학위 취득한 사람 대상으로 1년에 81명씩 총 3년 뽑겠다. 그리고 순경 계급으로 임명하고 5년 동안은 학교만 맞는 스쿨폴리스가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경찰청에서 심리학자를 뽑는 최근의 거고요. 다음에 육군사관학교에 보시면 이제 육군사관학교나 뭐 공군사관학교도 그렇고 이제 거기도 이제 상담소가 있거든요. 대학교니까 상담소 직원을 뽑는다는 거고요. 거기에는 양성평등 상담관, 특별히 이제 사관학교에 여학생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조금 발생하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상담소고, 이 심리학 교관은 군대 안 간 남자 심리학 석사들이 이제 일로 들어가면은, 석사를 마치고 들어가면은 요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각 교수 요원으로 활동하면서 장교 복무를 했던, 이번에 안산시에서 트라우마 이제 센터 세월호 사건 때문에 이렇게 났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신보건이 꼭 필요한 거예요. 정신보건 1급만 있던지 정신보건 2급이 있으면은 임상심리 전문가나 상담심리사가 있던지 하면은 일할 수 있다. 연구계약직이고 유사직종의 준함, 급여 조건. 국가에서 하는 일들은 그렇게 크게 주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에서 BK21, 이건 여기서도 이제 연구원 모집한다는 거고, 최근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에서 상담위원, 가사사건 상담위원. 자, 이게 뭐냐 하면요, 요즘에는 이제 협의이혼이나 가사소송이 진행되면은, 예전에는 어떤 이제 물리적인 폭력 혹은 어떤 객관적인 사건 이런 것들만 이제 조사해서 재판을 했는데, 이제는 되게 미묘한 어떤 심리적인 이슈들이 자꾸만 벌어지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이제 상담을 받도록 권해요. 그래서 이제 소송을 거는 게 아니라 합의이혼을 할 때는 그냥 합의이혼을 해주지 않고 이제 숙려 기간을 둬요. 더 생각해 봐라. 그리고 그 기간 때 이제 원하면은 상담을 받게 해주는데, 상담하는 사람들을 법원에서 직접 뽑지는 않고 이제 외주하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개업을 했는데 이런 게 있어서 여기다 내서 이제 인증을 받으면 법원에서 보내주는 거죠. 그럼 이제 부부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혼을 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이런 것들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대전법원, 대전가정법원에서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자의 일자리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심리학 대학원에 들어오셔서 졸업하실 때가 되면은 이것보다 더 다양하게, 더 많이 일자리들이 더 생겨날 거고요. 응용 파트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예전에 어떤 기업에서 상담소를 세팅하려고 심리학자를 뽑았는데, 이제 그 임원이 식사를 하자고 이제 얘기를 해서 식사를 하러 갔대요. 그랬더니 그 임원이 물었대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기업들에서 상담하는 걸 많이 이렇게 하는 소리도 하는데, 근데 상담이란 게 뭐냐? 그러니까 뭐 임원이면 이제 나이가 많고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 선배가, 이사님 뭐 상담이란 거는 이제 어떤 직원이 심리적으로 어려울 때 이렇게 상담소를 와서 이제 전문가랑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풀어가는 거다. 아, 그러면은 꼭 이 정신병자만 상담받는 게 아니냐. 뭐 그렇지 않다.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받기도 하고 하다. 그리고 외국에는 뭐 이런 게 나중에 보편화돼 있다. 아, 그러냐. 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근데 상담하면은 다 당연히 기록을 하겠지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상담의 연습을 위해서는 기록을 하기도 한다고. 그러면은 뭐 당연히 그거 이렇게 위로 보고해서 나도 볼 수 있는 거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사님,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비밀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절대로 외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직원이 상담하는 도중에 이제 회사의 기밀을 외부로 유출한다거나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몇 가지 행동들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비밀 보장을 깰 수 있고, 또 이 사람이 법적인 문제에 연루돼서 살인이나 혹은 자기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자살 같은 어떤 사인이 있을 경우에는 비밀 보장을 깰 수 있지만 그 이외에는 어떤 경우도 비밀 보장을 깨지는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의사가 버럭하면서 그러면 네가 거기서 그 사람이랑 노닥거리는지 그 사람 모르는 내가 어떻게 아냐고, 그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야 내가 회사도 잘 경영하고 하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뭐 보고하라고. 그러니까 절대 할 수 없다. 그러면 그럼 나는 널 뽑을 이유가 없다. 그 직원이 저도 여기서 일할 마음 없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 머릿속에 심리학이라는 학문 혹은 상담이라는 거 혹은 심리학자의 전문성에서 잘 없는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장에 들어갔을 때 계속 그거랑 싸우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고 이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또 뭐랑 싸워야 되느냐, 심리학자에 대한 대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심리학자들끼리는 학부 마치고 석사 마치고 수련 3년에서 우리도 거의 10년 공부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치 의사들처럼 의사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우리끼리 얘기지. 그리고 제가 솔직히 말했을 때도 심리학자들 공부 잘 안 해요. 진짜 공대 애들만큼도 안 해. 정말 쪽팔려 죽겠어요. 진짜 뭐 다들 막 맨날 죽는 소리 앓는 소리만 하고 공대 애들 하는 거 봤더니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의대 애들만큼 의대 애들이 웃어요. 심리학자들이 뭐 자기네들 뭐 의사만큼 의대들이 웃는다니까. 웃기지도 않대요. 니들이 뭘 했냐는 거지. 우리처럼 정말 몇 년 동안 밤에 밤잠 안 자고 정말 코에서 피가 나도록 해봤냐. 제가 봐도 안 하거든요. 맨날 뭐 앓는 소리만 하고 힘들다 그러고 뭐 이런 얘기만 하지.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막 그런 대우를 받기로 안 하거든. 근데 세상은 심리학자를 잘 몰라요. 그거랑 계속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이 심리학자의 길에 들어간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의 블로그 이런 거 만드셔서 맨날 페북에다가 음식 사진만 올리지 말고 심리학이 어떤 건지 이게 어떤 일인지 이런 것도 좀 글도 올리고 사람들이 질문 답변도 달아주고 이래서 진짜 심리학이 대중화가 되지 않으면 직업으로서 심리학자는요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의 대중화는 저 같은 사람이나 뜻 있는 사람 몇 사람만 그냥 나서가지고 뭐 심리학이 이런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심리학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해야 되는 거예요. 교수님은 말고. 교수님은 관심 없지. 교수님은 학생들만 가르치면 되니까. 근데 현장에 나오는 심리학자들은 그것과 늘 싸우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직업 현장에 갔을 때 우리가 노력한 만큼의 대우도 못 받고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계속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자, 마지막입니다. 응용심리학자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기초심리학자는 가능하면 박사까지 해야 되지만 응용심리학자들은 석사 마치고 나서 보통 자격증 수련을 받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석사 학위. 뭐 어디 가서 강의할 거면 박사학위가 필요하고 또 요즘에는 박사가 워낙 많아서 뭐 그렇게 따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일할 때는 석사 플러스 전문적인 경험이나 수련 자격증만 있으면 크게 문제는 없으세요. 그래서 석사 플러스 이제 수련 몇 년이 있으면 현장에서 일하기에는 괜찮다.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어떤 기관에 소속이 되신다면 그 기관 입장에서 일하셔야 된다는 거를 꼭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싫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맘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개업해서. 나 혼자 사업자 등록증 내고, 나 혼자 하고 싶은 일 하고. 지난번에 어디에서 강의 의뢰가 왔어요. 직업 강의를 할 수 있네요. 그래서 할 수 있다고 그랬더니 자기네는 그 중고등학교에 그런 관련 강사들을 파견해서 직업 강의를 시키는 데래요. 그런데 이제 심리학 관련해서 뭐 검색해 보니까 뭐 선생님이 있길래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이 맞길래 그냥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 선생님 메일 하면서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메일을 봤는데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만든 심리학자라는 직업에 대한 팜플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강의하러 가셔서 이 팜플렛 에디터에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 강의 활용하세요. 근데 그걸 보니까 틀린 내용이 되게 많은 거예요. 틀린 내용도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 거기에 그 회사 로고가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나눠줘야 되잖아. 그럼 나는 그 회사 직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외부 강의 많이 나가는데 저를 섭외하는 기관, 제가 나가는 곳에서는 거의 다 섭외만 했지 그 회사에 대한 홍보를 이런 게 없었다. 나는 당신 회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긴 틀린 정보가 매우 많아서 난 이걸 나눠주기도 싫고, 당신이 이걸 고치더라도 난 이걸 수정해서 나눠줄 수 없다. 그랬더니 이거는 꼭 하셔야 되는 거라고 학교랑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난 안 하겠다고. 그래서 파토가 났어요. 파토가 나서 안 하기로 했어요. 저는 제 맘대로 해요. 내 마음에 안 들잖아. 안 해 그냥. 왜? 나 혼자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소속된 기관 이런 거 필요 없다. 나는 누가 시키는데 난 내가 하면서 싶다. 그럼 저처럼 그냥 혼자 사업자 등록증 내고 혼자 강의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정말 결국에는 여러분이 나이 50, 60대에서 계속 하실 거면 처음에 어떤 기관에 속돼 일하시다가도 내 이름으로 된 세팅. 그럼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지만 여기서 일하는 이런 세팅 말고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한 가지만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 어떤 가게에 들어가면 소비자 입장에서, 손님 입장에서도 잘 될 가게와 망할 가게가 좀 느낌이 오죠. 그렇죠? 직원들의 어떤 친절도나 인테리어나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실제로 여긴 좀 불친절하다. 가지 말아야지. 그리고 좀 지나면 정말 역시 망했어. 그런 게 보이잖아요. 지금까지 컨설팅은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산업조직을 전공했더니 뭘 전공해서 컨설팅 관심이 있다. 그러면 중소기업이나 작은 가게들 대상으로 심리학자가 쉽게 말해서 그때는 이제 돈을 크게 못 받겠죠. 기업들이 작으니까. 적은 돈을 받고서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어떨까? 그러면은 그 컨설팅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고객들한테 설문지를 나눌 수 없잖아요. 주인이. 지금 아르바이트생 챙기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치료공동체, 우리나라엔 치료공동체 세팅이 이제 막 시작 단계인데 제가 생각하는 치료공동체 세팅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한국에는. 지방에서 치료공동체 자체, 거기서 계시는 분들이 알코올 중독자들은 술만 안 먹으면 굉장히 신체 건강하신 분들이거든요. 같이 함께 수익 모델을 만들어 가면서 그 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혹은 도심 속 치료공동체나 다양한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이 개업이라는 게 그냥 지금까지 그냥 상담센터 같은 그런 개업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일들. 예전에 그래서 이렇게 심리 관련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교육 관련 업체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뭐 꼭 심리 관련 업체는 아니에요. 이미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뭐 되게 다양한 사람들 불러가지고 강의하고 제가 이제 12월 달에 아마 진행이 안 될 것 같은데 뭐 섹스 토크, 데스 토크 이런 걸 하겠다는 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섹스에 대해서 너무나 고민 많고 궁금한 거 많은데 어디 가서 쉽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섹스 세라피를 하는 심리학자도 없고 섭식장애 치료하는 심리학자도 없고 있는 게 별로 없다니까.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하실 일은 많다. 많은 분들이 상담, 심리치료 여기에 많이 관심이 있으신데요. 여러분 상담은 마음 아픈 사람들 위로해 주는 일만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세월호 그 생존자 아이들이 언론에서 이런 기사가 봤어요. 우리한테 괜찮냐고 말하지 말고 우리에게 괜찮아질 거라고 말하지 마세요. 마치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시험 끝나고 가서 엄마가 너 시험 잘 봤어? 이런 얘기하면 짜증나죠. 너 시험 못 봤니? 이래도 짜증나죠. 그래서 엄마가 입 다물잖아. 입 다물면 짜증이 나요, 안 나요? 그래도 짜증나죠. 그게 예민한 상처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세월호 사건 아이들이 우리한테 괜찮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그래서 어른들이 입 다물고 있어요. 모른 척. 그럼 걔네들이 좋을까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이 손을 잡아줬다고 그 사람들이 마음이 괜찮아질 거라면은 그 사람들은 심리학자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담이라는 게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일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상담이란 심리치료라는 거는요. 남의 삶에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때론 두려워요. 어제는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자기 딸이 3일 전에 자살 시도를 해서 저한테 상담을 해달라고 오전 11시에 저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그리고 나서 이분이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가 보니까 딸이 방 안에서 목매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5분만 늦게 갔으면 딸은 죽었어요. 거의 정신이 잃은 상태에서 이 엄마가 발견을 해서 겨우 살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 고통을 여러분이 한 시간에 10만 원 받고 그냥 가볍게 위로해 준다고 그 사람이 어디서 벗어날까요? 그래서 상담은, 심리치료는 어떤 거냐면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쩌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친밀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누구와? 상담자와. 여러분이 혹시 기존에 지금까지 상담 받아보셨을 때 상담자가 왠지 말투가 마음에 안 들어. 상담자가 나를 공감해줬는데 그 공감이 나한테 와닿지 않아. 상담자인데 선생님 말투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선생님 공감 저한테 별로 와닿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신 적 있으신가요? 없죠? 상담 잘못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은 상담 놀이를 하고 온 거예요. 역할 놀이. 넌 상담자, 난 내담자. 마치 애들이 엄마 아빠 놀이를 하듯이 넌 엄마, 난 아빠. 역할 놀이를 하고 오신 거예요. 진짜 상담은 어떤 거냐? 여러분이 부모랑 싸우는 거 이상으로 상담자랑 싸워야 돼요. 남자친구, 남편, 아내보다 더 여러분이 솔직하게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을. 그래서 상담은 직접 경험해 보시면요, 이거 못하겠다. 자기가 버림받는 거에 대한 취약한 사람은요, 내담자가 갑자기 종결했을 때 그 감정이 올라와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자기가 비난받는 거에 대해 취약한 사람은 상담자가 선생님 상담 너무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봤던 선생님보다 너무 공감도 못해주시고 선생님께서 상담을 되게 짜증이 날라 그래요.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상담자가 비난에 취약할 경우 당연히 그 내담자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돼요. 의사들은 의료 기술이 있고 의료 도구가 있죠. 변호사들은 의뢰인을 돕기 위해서 법이라는 도구가 있어요. 근데 상담에서의 도구는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이 그 사람과 진짜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고, 그걸 이해해야 그 사람한테 내는 어떤 위로가 진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상처에 취약해요. 그러면 내담자한테 상처받아요. 그럼 이 못하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담을 되게 나는 자질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고민 털어놓고 제가 얘기하면요, 너무 속이 시원하대요. 그리고 자기는 상담을 잘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게 상담이면 좋겠어요. 그 정도가 상담이면 좋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1시간에 8만 원, 10만 원 내담자들은요, 그 정도를 바라진 않아요. 그건 친구들한테 바라는 거죠. 자살 시도 많고, 강박증이 있고, 분노 조절 안 되고. 엊그제 집단 상담 때 어렸을 적에 오랫동안 비난받았던 한 명 집단원이 있거든요. 이 친구 너무 착해요. 평소에는 너무 잘 맞춰줘요. 근데 이 안에 분노가 엄청난 걸 제가 알거든요. 한번 제가 뭐라고 했다 저한테 네가 뭘 알아 나에 대해서 입 닥치고 있어 이 개새끼야 그랬어요. 평소에 안 그래요. 이 친구 사실은 엄마 아빠한테 하고 싶던 그런 얘기예요. 그걸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제가 들어줬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저희 집단에 브리더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브리더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 친구한테 누구누님이 좀 잘못했다고 하니까 이 친구가 이제 그게 올라와가지고 이 친구한테. 근데 그런 일이 여러분 되게 자주 있어요. 분노 조절이 안 돼서. 그러면 상담자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줘야 돼요. 받아주는 게 그렇게 힘들 수 있겠다고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 더 열받아요. 나 놀리냐고 당신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때로는 같이 싸워야 돼요. 그리고 이 친구를 때로는 제압해야 돼요. 그리고 위로해야 돼요. 근데 상담자도 두렵거든. 그럼 상담은 못해요. 그래서 유일한 도구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심리적으로 튼튼하고 건강하지 못하면 사실은 상담은 효과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나는 상담 기질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다. 그럼 저뿐 아니라 이제 많은 분들이 집단 상담 경험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사실 개인 상담 경험은요, 여러분에게 큰 이슈가 없다면 개인 상담을 여러분이 내담자로 받아봐도 상담의 진짜를 느낄 수가 없어요. 나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근데 나 같은 내담자만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정말 오랫동안 학대받았던 사람들도 오고 왕따 당했던 사람들도 오고. 그래서 의존성 내담자는 제가 웃기만 하잖아요. 비웃냐고 저한테 정말 지랄지랄을 해요. 또 다른 내담자가 경계선 성격인데 이 친구는 자살 충동이 너무 크게 들어요. 이 친구는 지금 관계들이 다 끊어져서 관계를 맺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근데 저한테 조금이라도 섭섭한 게 보이잖아요. 선생님이 누구랑 좀 더 친한 것 같잖아요. 그럼 이 친구의 자존감은 바닥을 떨어져서요. 그것 때문에 자살 충동이 굉장히 크게 되는 친구예요. 그래서 저는 위로자가 되겠다고 들어갔는데 이 친구한테는 제가 위로자가 아니라 자기를 더 힘들게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상담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상담. 이 친구 제가 상담하다 들었던 얘기들 중에 내담자들이 제 아이들까지 비난한 적이 있어요. 제 아내도. 네. 이 경계선 내담자는 자기는 사랑받는 모든 여자들이 증오스럽대요. 자기는 사랑받지 못했거든. 길 가다가 남자친구랑 팔짱 가는 여자를 정말 죽여버리고 싶대요. 이 친구가 남자였으면은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와이프, 제 와이프 잘 몰라요. 근데 이 친구는 모든 저를 되게 이상화시키고 있어요. 선생님은 와이프도 정말 잘하고 애들도 너무 행복해 보이고. 근데 제가 예전에 실제로 아리랑 TV에서 저랑 애들을 찍어간 적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TV를 찍어가니까 좋은 모습만 나오잖아. 이 친구가 그걸 보고 뒤집어진 거예요. 선생님은 저렇게 사랑받는구나. 나는 저렇게 사랑받지 못했는데 너무 화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하면 자기가 너무 초라해지는 거죠. 초라해지는 자기를 초라하게 만든 제가 싫은 거예요. 근데 또 미안한 거예요. 그런 양가 감정이 있다가 정말 자기는 죽고 싶다고 막 울고. 제가 이번에 닥터 프로스트 자문하는 걸 이 친구가 얼마 전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막 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게 바로 진짜 치료 과정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직접 그런 걸 경험할 수 없으니까 집단 상담 같은 걸 경험해 보시면은 진짜 상처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 용기 내서 손을 잡아줄 수 있는지, 혹은 나는 어떤 대인관계 패턴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어떤 한 분이 심리학 공부를 하겠다고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케어한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상담도 관심이 있고 다른 것도 관심이 있대. 그래서 상담이 당신 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정말 간단한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요? 집단에 들어와라. 집단에 들어와 사람들이랑 한번 갈등도 해보고 감정도 나눠봐라. 이 친구는 늘 스마일이거든요. 늘 긍정 마인드야. 집단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무턱대고 긍정인데 이 사람을 막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충격받은 거예요. 나는 좋게 지내자고 한 건데 이게 비난받을 일인가? 그런 일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내담자들은 우울해서 막 너무 고통을 받고 하든 상담자가 이게 밝으면서 웃잖아요. 그걸 보는 순간 내 우울이 더 커지는 거예요. 상담자가 이쁜 것도 비난받아요. 외모 컴플렉스 있는 사람들한테는. 상담자가 학벌이 좋은 것도 비난받아요. 학벌 컴플렉스 있는 사람한테는.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리학자가 진짜 마주하는 게 상담이라서 여러분이 혹시 이 길이 내 길인지 아닌지 알고 싶으시다면, 근데 집단 상담을 여러분이 좀 이렇게 경제도 여유가 있으시다면 이제 가톨릭대학교 장성수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극동심리상담연구원 소장님이신데 이 선생님이 하시는 집단에 가면은 진짜 상담이 뭔지, 제가 이제 거길 추천하는 이유는 다른 선생님들 하는 집단은요 90%가 수련생들이야. 자격증 따려고 온 사람들. 근데 교수님 집단은 반 이상의 일반인들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는 위클리가 아니라 거기 마라톤 집단이에요. 한 5박 6일씩 어디 가서, 네, 돈도 좀 많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제가 하는 집단 물어보시는데, 제가 하는 집단은 싸요. 그래서 싼 맛에 오셔도 돼요. 근데 제가 하는 집단은 위클리 집단이에요. 위클리 집단에, 그러니까 장생희 집단은 일주일만 딱 휴가 내서 딱 갔다 오면은 딱 느낌이 오는데, 제가 하는 집단은 최소 10회 이상은, 10주 이상은 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2시간씩 밖에 모이니까. 그래서 조금 그런 다 장단점들이 좀 있기도 합니다. 자, 다음 주 그럼 오시기 전에 443페이지에서 448페이지까지 여러분 한번 읽고 오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